예, 2023년 9월 4일, 예, 음력으로는 7월 20일이고 아침 6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에어컨을 좀 틀어놨더니 머리가 좀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침에 제가 위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토대로 해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해 있는 직접적인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볼까 합니다. 정치산책 117번째 118번째 윤석열 정부의 정치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다.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비전과 정치, 사회, 인사 조직에 대한 질서자유주의 사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확보 가능한가? 예,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4일 현재 이 시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 단식 5일째가 되는 겁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정치 투쟁의 가장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표현처럼 현재 정부에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 매우 통탄할 부분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이러한 시국에 이런 문제를 낳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중국의 모택동은 권력은 천국에서 나온다는 말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치 권력은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는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일명 조중동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가 역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조중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기레기가 되고 쓰레기 기자가 되고 거기에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사회가 비겁하고 비루하고 비열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개혁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상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입법부만 국민이 직접
선거로서 뽑지만 사법부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시험으로 뽑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전혀 누구에게도 견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가운데서 사법부가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치라는 것은 원래 법치를 통해서 국민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보호해 주는 것이 법치인데 지금은 법을 통해서 국민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독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입법부 중에서도 특히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행정부가 그나마 공무원들이 시험을 쳐가 들어가긴 하지만 맞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죠. 그렇지만 국민이 뽑는 대통령 외에는 여전히 관료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지 않죠. 이들을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죠. 이것도 전혀 문재인 이낙연 정부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에 우리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상권 분립에 기초해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무력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력화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적절하게 이 계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욕구와 욕망에 의한 권력의 속성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이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고 말하고 검찰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의 압제와 군인들의 압제와 이제는 검사들의 압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 세력들이 전혀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과 이낙연은 윤석열과 홍석현이와 짬짬이로 통해서 이것을 계획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이가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째는 검찰을 제어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조중동의 대폭격인 홍석현을 적절한 거리감을 두고 균형감 있게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열정과 책임과 균형감이라는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감이라는 것은 비전과 목표와 방향성을 정확히 정하게 되면 비전과 목표의 방향성을 정확히 되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열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냈을 때 그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는 또 책임을 주고 성과를 내게 되면 성과 난 대로 또 책임으로서 다시 뭐냐면은 집권하게 되고 또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정가 내지 정치가 내지 공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 주변의 사람들과 적절한 균형감을 가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문재인과 이낙연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적절한 균형감을 갖지 않았고 문재인은
홍석현이와 같이 놀면서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라고 하고 있는 자기 부하인 검찰총장과도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조그만 신세를 많이 지게 되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과감하게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지 못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면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마음속의 속성의 독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누군가가 거기에 적절하게 자기에게 도움을 줄 때는 그것이 신세가 되어서 그 신세를 진 사람은 나중에 어떤 요구를 할 때는 그것을 뭐냐면 강력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끌려다니고 홍석현이 그림자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냐 하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뭐냐면 고초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초가 겪는 것이 아니라 민주진영의 그 반이 50%가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를 걱정하면서 지금 현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지금 현재 우리가 몸소 느끼게, 이 모든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냐? 문재인과 이낙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문재인은 민주화를 팔아먹었던 원흉 중에 원흉이고, 이낙연은 호남을 팔아먹은 원인 중에 원흉이고, 이낙연이는 선조 이후에 가장 교활하고 아주 질이 좋지 않는 정치인의 앞으로 기록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뭐냐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오늘 그 강의할 제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왜 윤석열 정부의 정치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냐? 예, 요거부터 설명을 하면, 윤석열 정부는 엄격히 말하면 검찰주의자죠. 그렇지만 윤석열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스템과 거기에 있는 그 풀이 바로 미국에서 공부해 오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남하해 온 기독교 원리주의적인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동족이지만 공산주의,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민주주의 세력까지 모두 포함해 가지고 이들을 모두도 뭐냐면 적대적 모순관계로 제거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 뺄갱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이념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념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그 틀이 미국의 기독교 원리주의 이승만이, 그 다음에 미국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선총독부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윤석열이가 왜 조선총독부에 하냐면, 그것은 바로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그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로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세력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원리주의자인 이승만 추종 세력과 그 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친일 부역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한국을 지금 현재 구렁텅이로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지식인들은 이것을 뭐냐면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거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비전과 정치, 사회, 인사조직에 대한 질서자유주의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분단을 고쳐가고자 하는 세력과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세력과
민주주의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복원한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복원하는 것은 바로 질서주의, 질서자유주의, 참여민주주의와 관계되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의 그 진보주의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바로 뭐냐면은 이념대길로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정치 권력을 진자로서는 뭐냐면은 피해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정치 권력은 유튜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언론은 통제를 통해서 이동관리를 투입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뭐냐면은 유튜브에 대해서도 엄청난 뭐냐면은 언론 탄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자 대통령이라고 말하고는 이 조중동을 대표하고 있는 이 홍석현의 정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홍석현의 아버지가 홍복희지 않습니까? 홍복희 맞나? 이분이 바로 뭐냐면은 이승만 그 정부 시절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4.19 때 발포명령을 내렸던 사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석현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내면적 속성,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한국의 지금 이제 기득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삼성 이재용의 외삼촌이지 않습니까? 홍나희의 오빠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림자 대통령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뭐냐면은 디자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꼬셔져서 우리가 꼬였다 그러죠. 꼬인 것이죠. 꼬여가지고 뭐냐면은 대통령인데도 아무 개혁을 하지 못하는 이 머저리가 된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균형감을 가지지 못한 지도자에서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될 균형감을 가지지 못했고, 균형감을 가지지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 처했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책임에 대해서 실패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넘어갔고, 지금 이제 그 반대 세력인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민주화 세력들은 지금 이제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바로 윤석열과 홍석현이와 한 팀이 되고, 문재인과 이낙연인과 한 팀이 되었던 것들이 짬짬이로 뭐냐면은 그들의 그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보도연맹으로 숙청하는 과정과 비슷한 지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틀 속에서 이 진보민주 계열의 최고로 뭐냐면은 그 똑똑했던 그 노무현을 죽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회찬이가 죽게 된 것도 그렇고, 안희진가 숙청된 것도 그렇고, 박원순이가 자살하게 된 것도, 이런 큰 뭐냐면은 틀 속에서 진보 민주 계열의 두령들을, 소위 말하는 우두머리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에 있다. 예, 이것을 뭐냐면은 이것을 홍석현이가 윤석열을 내세워서 어리숙한 이낙연이를 꼬셔가지고 문재인을 꼬셔가지고 진보 민주세를 지금 제거해가는 과정에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진보당의 현황과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가 질서자유주의, 어저께 그저께 제가 질서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림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윤석열이와 문재인이와 이낙연이가 한 팀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 시국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거를 복원시켜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국의 진보당의 현황과 질서자유주의에 대해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그 진보 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진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들이 뺄갱이로 몰려서 숙청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 진보당이 과거에 통진당이라 그래도 통진당이 그 정당이 해산된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것인데요. 물론 통진당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강령으로 두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공산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녹색당하고도 또 다른 것이죠. 그리고 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정의당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노동당은 사회주의를 언급하죠. 생태주의 정치를 하는 녹색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해원 의원이 하고 있는 기본소득당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제 또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도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1948년도 12월에 국가보안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자익전향자를 보호하고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결성한 단체인데, 6.25 전쟁이 시작된 1950년 7월 초부터 8월 말에 걸쳐서 경기, 수원, 강원, 행성, 이남, 대한민국 전역에 벌어진 한국 전쟁 시기 가장 많거나 부역 혐의 학살 다음으로 많은 민간의 희생이 일어났던 학살의 주범이죠. 그래서 보도연명과 기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몇몇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으며, 학살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군 경찰에 의해서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6.25 전쟁 기간 벌어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학살이자 전쟁 범죄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보도연명을 국민보도연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국민 보도연명의 최고로 뭐냐면은 많은 회원이 가입이 됐을 때 뭐 33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거기에 나중에 우리가 이 학살된 이 보도연명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승만 은의 명령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학살됐는데, 6.25 전쟁 발발 직후에 북한군에게 함락된 지역에서 일부 보도연명원들이 이적행위, 군경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밀고 및 체포 살해 등을 하자 여순 사건의 영향을 받은 이승만 정부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수 순천 사건 반란이 아니죠. 여수 순천 사건의 영향을 받은 이승만 정부가 보도연명원들의 이적 행위에 대한 처리를 명령했죠. 이 과정에서 전국의 보도연명원들이 육군본부 정보국 CIC와 현병, 경찰, 해군정보참모실, 공군정보처 소속 군인, 특히 우익청년단체 이하
서북 청년회 등에 의해 소집돼서 연인 구금된 이후 집단 학살되었다 이거죠. 연구 자료에 따르면 조금씩 다르지만 당시 전국적으로 약 6만 명에서 20만 명의 민간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죠. 내가 태어난 경남 창녕에서도 이 보도연맹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그 당시에 양심적 지식인들이 살해된 것이 56명인가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국을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내재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지금 그 해방 이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공격연하게 이념되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이념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기독교 원리주의와 식민지 근대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정치는 기독교 원리주의자다. 세 번째, 왜 이들은 국민의 힘을 말하죠. 국민을 빨갱이로 간주하는가?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진보당, 기타 등등 이렇게 분단 국가에 있어서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식민지 근대론자들과 결합해서 지금 현재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그들의 이익 집단을 뭐냐면은 카르텔에서 권력뿐만 아니라 자본을 독점화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문재인과 이낙연, 홍석현, 윤석열이다. 자, 제가 항상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림자 대통령 홍석현이와 지금 이제 윤석열이가 손을 잡고 과거에 문재인과 이낙연과 짬짬이로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분리돼 홍석현이와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면서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결국은 공생하지 못하고 다시 뭐냐면은 팽당하고 있는 토사구팽당하고 있는 꼴이 될 겁니다. 홍석현과 윤석열이와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짬짬이로 했던 일이 지금 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왜 이들은 분단을 고착하고자 하는가? 예, 그것은 바로 분단을 고착해야 그들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식민주의자와 그 다음에 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분단의 고착화의 원흉은 미국과 일본이죠. 당연하죠. 지금 이제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뿌리는 미국과 일본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윤석열 정부는 기독교 원리주의의 근대화 식민지론을 바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자들만 남아서 그들이 지금 현재 검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을 무시하고 개돼지로 보고 있죠. 자, 한판 승부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9월달을 중심으로서 진보민주계열의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단식에 들어갔고 모든 국민들이 다시 뭐냐면 결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번 뒤집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질서자유주의, 참여민주주의와 한판승부가 질서주의자와 참여민주주의는 바로 한국의 지식인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에 독일과 스위스식의 그 모델인 스칸디나비아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 조선 총독부식 그 수직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지식인들이 지금 이제 그룹이, 이 지식인들 그룹이 기본적으로 저와 같은 일반 서민이면서 생활인으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체득화돼야 이것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이 노름으로 뭐냐면은 떠들어봤자 과거에 프랑스 혁명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생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깊숙이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이것을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알리고 투쟁 전선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누가 다른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거에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배신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9번째, 거대한 이념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용산 총독부가 한 팀이 된 분단위 고착화 세력이죠. 한 팀이 된 분단위 고착화 세력이죠. 10번째, 분단위 고착화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 있는가? 예, 당연히 지금 현재 한국의 기득권 세력이죠.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 사회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지난 100년 동안은 이념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자식 서울대학교 보내는 거, 하나는 뭐냐면 돈 많이 버는 거, 아파트 몇 채 샀느냐, 이거가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모두 다 뭐냐면은 책 하나 보지 않는 이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공부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나라의 민주공화정의 주인이 되어야 될 깨어있는 시민이 뭐냐면 지금은 개돼지가 되어 있는 이런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화정에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이 주인이 개돼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제가 이른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2년 1960년 2023년 9월 4일 월요일 한국문명학수는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